안녕하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그래도 다들 나오셨네. 나 아무도 안 앉아 있을 줄 알았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이브 있단 거 내 사전에 없다. 이게 몇 년 됐어요? 좀 됐죠. 이브 뭐 눈 오나 안 오나 이런 거 따져보고 막 이런 거. 눈이 오면 걱정이 앞서기 시작한 게 몇 년 됐어요? 즐겁다기보다 아하 눈 온다 출근 어떻게 하지 막. 자 오늘은 자 종합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산기 꺼내시고, 혹시 오늘 처음이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이다. 네. 종합 정리하는 날인데 한번 버텨보세요. 야 나는 종합 정리만 들어도 다 알겠다. 그러면 대박입니다. 자. 못 알아듣는다에 한 표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은 인강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공부한 건 중요한 거라서 기초가 되고 베이스가 되는 거라서 꼭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쳐 지나간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2달 가까이 6주 정도 했죠. 6주 동안 한 거. 첫날 왔을 때 이제 이걸 배웠던 거죠. 이게 계산 기초 이렇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A, B, 분모, 분수 이런 거다. 곱하기 나누기 2, 3은 6도 배웠고요. 기억나세요? 배웠던 거? 이런 거 배우고 하면서 균형 이야기를 배웠고, 수요 공급 이야기 배웠고, 균형점, 함수 계산, 꽁수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게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탄력성 계산하면서 기도하는 안 배웠네. 자 다시 기도하는 그러면 와 하고 죄송해요. 두 분한테는 대단히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금이 이야기가 나오면 탄수기공 해가지고 배웠고, 자 연습을 했고, 개발정보 현재 가치 어떻게 구해요? 공식은요 찬땡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쭉쭉 가다가 6번에 레일리 허프 해가지고 계산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거 배웠었고, 그 다음 쭉쭉 넘어가서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했었고, 자 넘어가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구할 때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가면 나누기 1, 이렇게 가면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나누기 1, 나누기 1, 나누기 1 했던 거 배웠죠? 배웠고, 그때 되게 귀여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유순전 후 공경언세, 지금 대놓고 비웃을래 지금 자꾸. 아, 귀여워서 지금 웃은 거라고? 귀여워서. 자, 귀여운 거를 넘어가지는 않을게요. 멋있으면 죽어. 그냥 귀여운 걸로 내가 끝낼게. 자, 가유순전은 공경언세 해가지고 요거는 외우고 있죠? 가유순전은 공경언세 시작. 2달 만에 벌써 다 외웠고 이건. 그 다음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그냥 다 곱해서 더해라 했던 거 했었고, 그 다음 할인법 순순해 해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해가지고 땡기는 거, 그 다음에 빼는 거, 나누는 거 이런 거 배웠었고, 그 다음 비할인법에서 이건 다 기억을 해서,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나누기 요거 안 물어보고 내가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이 손짓으로 하세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그렇지. 총소득 성수, 순소득 성수, 세전 성수, 자본 환원율.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바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말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언제 순영업 소득 나누기를 했습니까? 그냥 CNTV 그거 안 했어요?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부채 감당률이 뭐라고요? CNTV 해가지고 했던 거고,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지금 종합 정리를. 그 다음 융자 가능 금액,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돈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 그러면 LTV하고 DTI 두 개가 중요한데, LTV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LTV, DTI는 D
T, I 이렇게 적어가지고 뚝뚝 집어넣으면 된다. 그 다음 돈 갚아야 되는 거 있죠. 원금 균등이냐 원리금 균등이냐 두 개 비교하는 거. 원금 균등이면 뭐부터 계산합니까? 원금. 원리금 균등이면 원리금부터 계산한다. 또 하나 원리금 균등일 때 공식 하나가 등장하는데 부채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상수는 부채. 요거 가는 거. 그 다음에 15분의 입지계수 이야기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전국. 전국에 박스 쳐가지고 공식, 기본 공식 집어넣는데 문제가 딱 나오면 전국에다가 박스 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 매년 감가액 구하는 거. 그러니까 원가법이죠. 원가 가지고 부동산 가격 산정하는 방법인데 공식이 뭐라고요? 그게 공식이다. 다시 뭐라고요? 하는 게 공식이다. 그 다음 수익환원법 구할 때는 수익, 환원 이렇게 그냥 적으면 된다. 그래서 수익 구하고 환원율 구해가지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바로 그냥 가격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 배웠었고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거죠.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이야기 나오면 그냥 쭉 곱해가면 되는데 자, 5% 우세해요. 그러면 뭘 곱해요? 1.05, 3% 13면 0.97, 4% 우세면 1.04 이런 식으로 쭉쭉 곱한다. 그래서 끝. 이게 이제 18문제거든요. 그래서 18문제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 계산 문제는 18문제. 저 18문제 안에서 실제 나오는 건 9문제 아니면 10문제. 그러니까 한 50%의 확률인 거죠. 그 다음에 그 9문제, 10문제 정도가 나오면 이제 사람 능력치에 따라서 나는 계산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알려준 거 18문제 이거랑 똑같은 거 나와야 나는 풀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숫자 바뀌고 응용되면 못 푼다.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면 풀 수 있는 거 한두 문제. 연습은 이렇게 해도 왜 똑같이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되게 못하는 편이었다. 그냥 완전히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거의 육박하게끔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풀 수 있는 게 한 3문제. 그 다음에 그냥 적당히 못했다. 그러면 한 4문제. 그 다음에 나는 수학은 조금 하는 편이었다. 그러면 한 6문제. 나 수학 꽤 잘하는 편이었다. 그러면 거의 뭐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 능력치에 따라 다른데 능력치에 따라 다른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제가 어떻게 손을 못 대요. 없는데 그래도 이거 똑같은 18문제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부터 응용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확실해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제 18문제 지금 쭉쭉 풀 건데 요거는 이제는 매주마다 한 번씩 푸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거 요거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한 장 딱 있거든요. 18문제 딱 정리해 놓은 거. 그 한 장을 가지고 숙제를 하시고 그 다음 제 카페에다가 아니면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그리고 시간을 적어야 돼요. 그럼 그 시간이 25분 안에 딱 들어와 주면 그러면 매주마다 그냥 한 번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계산은 25분만 딱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25분을 넘어서고 있다. 한 40분 걸리고 1시간 걸린다. 그러면 제가 댓글에다가 내일 다시 와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매일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25분까지만 딱 넣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하면 제가 상황을 봐가지고 이 사람은 계산이 좀 잡힌 분이다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오세요라고 이제 제가 말을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산은 어느 정도는 딱 올라선 분이라서 그런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와도 돼요. 근데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답글 달 거니까. 자 이제 출발. 인상 펴고 18문제를 한꺼번에 지금 다 했잖아. 인문 때 딴 과목도 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했죠? 그 뭐가 남는데? 뭐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보통. 인문 때 하면 뭐 들을 때는 알은 것 같은데 2달 지나고 뭐가 있는데? 그러면 없는데? 그냥 그냥 늘은 거라고는 엉덩이에 굳은 살이 좀 배겼다는 거 이제 앉아 있는 거 좀 할 줄 안다는 거. 그것만 해도 좋은 거죠. 개론도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18문제 요거 하나 2달 동안에 남긴 겁니다.
출발합니다. 요새 그 강남이 여기가 올해는 분위기가 여기가 제일 좋다 그래요. 예. 토요일도 떡수하고 저기 우리 송년회를 몇 명 선생이랑 했는데 그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강남이 분위기 제일 좋다. 거기는 강의 시작도 하기 전부터 웃고 앉아 있더라 그냥. 당구장에를 갔거든요. 당구장에를 갔는데 딱 가자마자 딱 2분 정도 만에 거기 알바하는 분이 알바생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던져요. 조용히 좀 해주시라고. 예,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떠들면 안 된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게 우리 다 조용해요. 그게 이제 덕수한테 한 이야기죠. 딱 찾아가가지고 예, 그렇게 떠드시는 게 아니라고 조용히 좀 해주시라고. 그리고 3분 뒤에 알바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알바생이 시간이 지니까 그 사람은 퇴근하고 다른 알바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 듣고 레벨이 덕수 목소리 레벨이 100이었잖아요. 그 100이었다 그 목소리 듣고 20으로 떨어진 거지. 우리 되게 조용하게 이제 덕수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알바생이 바뀌고 한 2분 있다가 바뀐 알바생이 또 왔어요. 덕수 보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 바뀐 20의 레벨에서의 목소리가 그것도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쥐 죽은 듯이 이렇게 이제 당구만 치다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자, 우리니까 쪽팔려도 떼고 다니는 거지. 자, 1번 보십시오. 이제 계산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장에서 수요 공급 이야기 나오면 이제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시장에서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해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이제 이런 걸 묻는 거 아니 대답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런 걸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서 그래 소득이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빨리 시장에서 부동산 수요가 많아질 거냐 작아질 거냐 부동산 공급이 많아질 거냐 작아질 거냐 그걸로 빨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만 딱 바꿔놓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래프 그리면 된다. 그리고 보고 읽으면 된다. 자, 이게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항상 이 축은 뭘 의미합니까?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 가격을 의미합니다. 가격.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건요. 이건 수량이에요. 수량.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다 같은 말로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이 양은. 다시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거래량이 증가하는 겁니까? 증가한다고 방금 갔다 그랬잖아요. 세 개 다 그냥 양 늘어난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거래량이 되든 수요량이 되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수요 공급량이 늘면 당연히 거래량이 느는 거죠. 이건 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먹은 게 뭐다? 이런 형태로 생겨먹은 거. 이게 수요 곡선. 지금 정리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수요 곡선이라 그러고 수요 곡선 형태 어떻게 됩니까? 우하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걸 뭐라 그러고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의 형태는 우상향. 요 만나는 요점을 뭐라 그러고 균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기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요 균형이라고 하는 요 점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움직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균형입니다. 요 균형이 시장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처럼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럼 이거 위로 갔습니까? 아래로 갔습니까? 위로 가면 가격은 상승. 왼쪽으로 갔습니까? 오른쪽으로 갔습니까? 왼쪽으로 가면 거래량은 감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건 가격 상승, 수량은 감소. 얘가 2번으로 움직였다면 가격은 상승, 수량은 불변, 수량은 움직이지 않았다. 얘가 3번으로 가고 있다면 이렇게 가격 상승, 수량은 증가, 오른쪽 갔으니까 얘가 4번으로 움직였다면 가격 불변, 수량 증가. 5번으로 가면 가격 하락, 수량 증가. 6번으로 가면 가격 하락, 수량
수량은 불변. 7번으로 가면 가격은 하락, 수량은 감소. 8번으로 가면 가격 불변, 수량 감소. 이렇게 움직인다. 나 지금 이거 지겹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지겹다에 손 드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거죠. 그럼 여전히 신선한 거예요, 아직까지? 조만간 좀 지겨워지면 좋겠네. 시험은 지겨울 때가 치러 가는 거예요. 신선할 때 가는 거 아니에요. 9월 달에 마지막 특강 할 때 어유 신선해. 저런 것도 있었네. 그러면은 그 사람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건 지겨워야 돼. 다시. 얘가 1번, 2번, 3번 요거 셋 중에 하나로 움직입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은 상승, 수량은 알 수가 없다. 수량은 1번, 2번 셋 중에 하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요거 셋 중에 하나로 움직이면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수량은 증가.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3번으로 갈지 이제 그걸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연습을 하는데 여기에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은 움직일 때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얘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 그러면 수요 곡선 오른쪽, 공급 증가 그러면 공급 곡선 오른쪽, 감소 그러면 수요 감소 그러면 수요 곡선 왼쪽. 그러니까 딱 잡고 그것만 움직이면 돼요. 그럼 이 시장에서 지금 수요가 증가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 증가하면 뭘 붙잡아요? 수요 곡선을 붙잡고 어디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걸 위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증가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으면 균형점이 만나는 점이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아까 번호 기억 위치하죠. 위치. 그럼 얘가 이리 간 거예요. 가격 상승, 수량은 증가. 이렇게 읽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 공급 감소면 이게 실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느냐 그러면 공급 감소를 밑으로 내릴 생각을 해요. 이걸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공급 감소를. 이거 밑으로. 감소니까 밑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틀려요. 수요 증가 감소는 무조건 오른쪽 왼쪽입니다. 얘를 붙들고 공급 감소면 왼쪽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다. 가격 상승, 수량은 감소.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낸다. 두 번째는 요 그래프 상에서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 여기가 수공입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나왔어요. 둘 다 증가한 거죠. 근데 크기를 안 줬어. 누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 예를 들면 수요가 많이 증가했는데 공급은 조금만 증가했다. 이렇게 주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가격 상승, 수량 증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크기를 안 줘버리면 어떻게 꺼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 개를 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어떻게 껐습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3개씩 꺼보자고요. 그래서 수요 증가가 이만큼 증가할지 이만큼 증가할지 이만큼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증가할 거다. 공급 증가도 이만큼 증가할지 이만큼 증가할지 이만큼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증가할 거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막 생길 수 있다. 체크 무늬가 생기는 공간이 나온다. 그래서 요 공간 어딘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요 점이 요 공간 어딘가로 들어간다면 가격은 알 수가 없다. 수량은 무조건 증가한다. 오른쪽 갈 거니까.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죠. 요 연습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있죠. 저거 그려보십시오. 시작. 연습장에 그려보세요. 공급이 감소해요. 또 좀 배웠다고 수요 공급 적지도 않고 원래 균형에 동그라미도 안 치고 그냥 자 고개 드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수요는 증가니까 수요 곡선 붙잡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꺾고 공급은 감소니까 공급 곡선 붙들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끄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 무늬가 생긴다.
그래서 원래 있던 점에서 요리 들어갈 거니까 가격은 상승, 수량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갑니다. 머리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머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 가면 머리 쓰는 사람들이 낭패 봅니다.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 시험 난이도하고 별 상관없이 떨거나 안 떨거나 상관없이 안정적인 점수가 나와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공급 완전 비탄력 플러스 수요 증가인데 저기 핵심 단어가 뭐예요? 요거죠. 탄력, 비탄력 단어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장을 읽어 나갈 때 그 문장을 전체를 읽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연습이 많이 된 사람들은 거기서 중요한 단어만 눈에 팍팍 들어와요. 그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 받는 겁니다. 문장을 일일이 다 읽어 나가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비탄력, 탄력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면 비탄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렇다라고 했고 그래프가 서가지고 있는 경우고 탄력적이면 요렇게 해가지고 누워 있는 경우다.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프가 서면 설수록 비탄력, 누우면 누울수록 탄력 이렇게 되는 것이다. 다시 손 한번 끄집어내 보시고 연습했던 거. 탄력. 자, 공부 되게 잘하시겠네. 우리는 미리 연습하는 게 이거예요. 자, 탄력 그러면 탁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비탄력 그러면 탁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서면 이렇게. 처음 오셨으니까 탄력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비탄력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간단하게 다시 탄력 착. 비탄력 착. 이렇게 탄력 비탄력 탄력 비탄력. 잘 하고 계세요? 자, 다시 공급이 탄력. 수요 탄력은 이거고 공급 탄력은 이거예요. 수요든 공급이든 안 따진다 그랬잖아. 그냥 수요 공급 한마디만 툭 던져놨더니 금방 또 야 이건 뭐지 새로운 걸 또 수요든 공급이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그래프는 탄력 그러면 누워가는 거고 비탄력 그러면 선다고요. 다시 수요가 탄력. 이거 공급이 비탄력. 그럼 뭐 이거. 자,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수직이에요. 그럼 빨리 이렇게 하나 꺼요. 되셨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수요 증가예요. 두 개가 있는데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꺼요. 여기다가 요거 수요라고 이렇게 적는 거죠. 요거는 공급인 거고요. 여기가 균형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수요 증가. 수요 증가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오른쪽. 그러면 가격은 상승, 수량은 불변 이렇게 된다. 하셨죠?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알겠다. 자, 이번에는 여기 없는 거 연습해 보십시오. 수요가 완전 탄력인데 공급 감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셨어요? 그려볼게요. 수요가 완전 탄력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인데 공급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일단 공급은 정상적인 걸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라 그랬으니까 공급 곡선 어디로? 왼쪽으로. 그러면 공급 곡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된다. 가격은 불변, 수량은 감소. 자, 그래서 요 문제가 뭐 거의 100%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문장 형태로 막 나오고 하는 건 이제 가서 훈련을 하면 되는 거고 기본 틀은 이렇게 그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럼 한 문제 잡은 걸로 하고. 이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는 핵심이 뭐예요? 이걸 쭉 읽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시간 낭비하는 거고 딱 보자마자 그냥 Q가 보이고 P가 보이면 아 꽁수구나 그냥 함수구나. 그래서 함수가 이야기 나오면 그냥 꽁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바꾸고 난 다음에 빨리 세팅을 옮기는 거죠. 이겁니다. 밥상이 왔는데 밥상 위에 반찬이고 밥하고 국하고 숟가락 젓가락 위치가 막 엉망이 되어 있으면서 밥 먹어라 이렇게 갖고 온 거죠. 그러면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밥은 오른쪽 있으면 국은 어디에 나와야 돼요? 모르는구나. 국이 오른쪽. 그 다음에 젓가락 숟가락 이렇게 가운데 놓고 반찬 여기 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세팅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먹는 건 할 수 없어요. 먹고 잘 먹고 못 먹고 하는 건 개인의 역량인 거고 세팅은 연습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자 공을 이렇게 해서 공급 함수가 Q는 3P, Q는 3P. 수요 함수는 Q는 수요 함수 밑에 거 Q는 1200 마이너스 P. 키가 크니까 저게 가려지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강의할 때 한번 잘 보세요. 다 서가지고 있어도 안 가려지는 선생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누가 안 가려질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 신정한 쌤? 신정한 쌤? 까치발 하면서 이불로 막 가룬다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 까치발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런 걸 보지 말고 까치발은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그 까치발 하는 걸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함수가 Q는 1200 마이너스 P 여기에서 얘가 변해요. Q는 1600 마이너스 P, Q는 1600 마이너스 P. 이렇게 옮겨 적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옮겨 적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얘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숟가락 젓가락하고 다 같이 나와 있는데 얘는 숟가락밖에 없잖아요. 지금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으면 얘는 변한 게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기에 있는 Q는 3P를 Q는 3P 이렇게 해서 옮겨 적으면 된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제가 숙제하라 그러면 이거 답 찾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일주일마다 반복시키는 이유는 과정을 외우라는 거예요. 풀이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풀이하는 과정 없이 답만 딸랑딸랑 이렇게 적어가지고 숙제 다 했습니다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답 틀려도 상관없어. 계산기 잘못 두드려도 돼. 근데 과정은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찾으라는 겁니다. 균형을 찾아라. 균형 찾으면 요거하고가 균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QQ가 똑같다 그랬죠. 똑같으면 여기에 있는 3P하고 밑에 있는 1200-P가 같은 거거든요. 같으면 이제 연립해서 풀면 돼요. 3P는 1200 빼기 P.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4P는 1200. P는 300. P 300 집어넣어 놓으면 Q는 900. 이렇게 해서 P와 Q를 찾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3P는 1600 P 넘어가면 4P는 1600 P는 400 P 400을 집어넣으면 Q는 1200 그러면 이 시장은 지금 가격은 300에서 400 P가 가격이에요. P가 프라이스 Q는 900에서 1200으로 Q는 수량이에요. Q는 영어로 뭐예요? Q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요게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시장을 다 그리면 이 그림은 몰라도 돼요. 어차피 계산을 하라 그러면 저 계산만 하면 되니까 여기가 수요고 여기가 공급인데 그림으로는 요거지만 요걸 함수로 표현해 봐라 그러면 지금 여기가 P고요. 가격. 여기가 Q거든요. Q 수량. 그럼 요 PQ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수요 함수, 공급 함수는. 근데 요 수요 원래 있던 수요 공급이 요 수요가 요거예요. Q는 1200-P. 공급은 Q는 3P예요.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되면 균형이 있는데 그럼 요 균형에서 가격과 수량이 얼마겠느냐 찾아라. 그러면 저렇게 연립해서 풀면 된다고요.
푸니까 가격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요게 가격이 300이 나온 거죠. 풀어봤더니 300. 그 다음에 거래량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거래량은 900이 나온 겁니다. 900. 근데 여기에서 수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Q는 1600-P로 수요 증가한 거죠. 공급은 안 변했어요. 그대로 있어. 그러면 수요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함수가 바뀐 거예요. 바뀌면 만나는 점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럼 요렇다면 요 점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요거랑 두 개를 연립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바뀐 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연립을 시켰더니 새로운 가격은 얼마가 나왔고 얘가 400이 나왔고 새로운 거래량은 얼마가 나왔고 1200이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300에서 400으로 올랐고 수량은 900에서 1200으로 증가했다. 요걸 설명하고자 한 거죠. 함수로. 근데 요 그림은 의미는 아시겠어요? 근데 요거는 머릿속에 없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풀 줄 알건 건 요걸 풀 줄 알면 된다. 이거 알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알겠다. 자, 그럼 요것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요것도 나도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함수 이렇게 연립 방정식 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학교 다닐 때부터 잘 푸셨어요? 나 학교 다닐 때는 못 풀었는데 여기 와서 나 풀 줄 알았다면 손 들어보자. 연립 방정식. 학교 다닐 때 이거 못 풀었어요? 기억이 없어요? 여기 청문회인 줄 아세요? 여기가? 그다음 세 번째. 이것도 딱 보자마자 여기는 어떤 단어가 탁 들어와야 돼요? 단어가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다세대도 있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하나의 시장이 아니고 재화가 몇 개다? 2개다. 재화 2개면 빨리 같이 떠올라야 되는 게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다. 둘은. 다시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 그다음 생각나는 게 기도하는 잘했어. 자, 다시 기도하는 기도하는을 근데 왜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해서 뭐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려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하면서 자, 여기서 먼저 대체재와 보완재 이제 설명을 해 보세요. 대체재 보완재면 A라는 재화가 있고 B라는 재화가 있습니다. 요거 2개가 대체재입니까? 보완재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안 묻습니다. 상황에 따라 똑같은 거라도 대체재도 될 수 있고 보완재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판단만 하면 돼. 어떤 경우에 대체재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 보완재라고 하느냐 그러면 요거 2개가 지금 대체재라면 만약에 그러면 얘가 대체재인 걸 뭘 보고 판단합니까? 수요의 움직임이 같이 간다,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 그러면 대체재입니다. 그냥. 그래서 얘 대체재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세요라고 하면 빨리 지금 수요 걸 우리는 주로 물으니까 요 수요의 방향을 빨리 봐야 돼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가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얘는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얘 둘의 관계는 뭐라고요? 그럼 대체재라고 그냥. 거꾸로 그러면 얘가 둘이 대체재랍니다. 그걸 줬어요. 대체재인데 얘가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얘는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체재라면 이거 사면 이거 안 사는 거거든요. 다시 얘가 수요가 둘이 대체재랍니다. 대체재인데 그러면 B는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A가 수요가 어떤 방향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A의 수요를 줬어요. 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를 수요를 안 줘요. A를. 대신에 A를 가격만 줘요. A 가격이 상승했어요. 둘은 대체재입니다. 그러면 B는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 수요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얘 가격이 상승하면 얘는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감소해요. 이게 수요의 법칙이라서. 비싸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비싸면 얘는 안 살 거다. 얘 나왔죠, 이제? 그러면 얘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대체재니까. 수요가 반대로 갈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게 대체재. 보완재는 뭐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죠. 뭐. 보완제는 이거 사면 이것도 사야 된다. 되셨어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그런 거 안 묻는다니까. 그런 거는 대체제가 될 수도 있고 보완제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분들이 소주하고 맥주는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대체제입니까? 보완? 둘 다 같이 먹는 사람은 보완제인 거고 타서 먹으면 보완제고 그거는 뭐 따로 먹으면 나는 소주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난 맥주 먹는다. 난 타서 먹는다. 나머지는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술 먹다가 술집에서 만나면 죽는다. 지금 한 5명밖에 손 안 들었거든요. 술 먹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술집에서 나는 안주만 먹고 있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냥 흔히들 예를 들기 위해서 사이다하고 뭐 녹차하고 콜라하고는 대체제니 뭐 이렇게 예를 주는데 문제에서는 그걸 문제로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주어진 상태에서 얘가 수요가 증가하면 얘는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입니다. 그러면 둘은 뭐라 그러고? 대체제. 대체제라는 것도 미리 줘요. 이게 대체제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시 대체제 보완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대체제는 어떤 재화가 대체제입니까? 수요가 반대로. 보완제는 수요가 같이. 그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십자가 딱 그려놓고 A입니다. B입니다. 익혀야 될 게 A가 B가 있는데 얘가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만약에 둘을 대체제라고 전제를 깔게요. 둘은 대체제입니다. 그러면 얘 가격 상승하면 A의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량은 무조건 감소. 이게 수요의 법칙. 그 다음에 이 수요량 감소한 게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대체제면. 그러면 이거 사러 왔으니까 얘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래서 이건 항상 반대예요. 이게 대체제라면. 얘 수요 증가하면 얘 가격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갑니다. 많이 사러 왔으니까. 비싸면 안 사지만 더 많이 사러 오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익혀 놓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왼쪽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두 개가 방향이 반대고 오른쪽에 있는 수요하고 가격하고는 요거 두 개는 방향이 항상 같이 갑니다. 순서도 1번, 2번, 3번, 4번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완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예요. 빨간 거. 그럼 똑같이 가격이 올라요. 그럼 똑같이 수요량은 감소해요.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보완제이기 때문에 얘도 수요가 감소해요. 이거 수요 감소하면 이거 가격은요 하락해요. 그러니까 보완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만약에 보완제라면. 그래서 요 연습하시면 된다. 자, 저거는 일단 재화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닌. 자, 목소리 아끼세요. 연말 되면 노래 한 곡 조들 뽑아야 되잖아. 지금 송년회 가고 하면 노래 하나씩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부를지 준비 안 했어요? 그것도 준비 안 한 지 오래됐어? 뭔 재미로 살아?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다세대예요. 두 개가. 근데 어디를 왼쪽에 넣고 어디를 오른쪽에 넣느냐 그러면 가격이 먼저 움직이네. 시동이 먼저 걸리네. 그럼 가격 먼저 움직인 게 누구예요? 아파트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아파트. 그 다음 이쪽에 다세대. 그 다음 이제 하나씩 적으면 돼요. 아파트의 가격이, 아파트가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16%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다세대의 수요량이 8% 증가. 다세대가 수요량이 8%가 증가했습니다. 위치 잘 보셔야 돼요. 가격을 밑에 적고 위에다가 수요를 적어요. 똑같이 수요 가격 이렇게 넘어올 거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 아파트가 수요량이 4%가 감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옮겨 적은 거 말고는 한 게 없죠.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일단 하나 다 물어볼게요. 여기 없는 거라도. 첫 번째, 요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야 될 게 요거예요. 요거랑의 방향만 딱 보면 돼요. 같은 수요끼리. 방향 반대죠. 반대면 뭐? 그럼 대체제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의 탄력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탄력도인데 탄력도가 뭐예요? 탄력도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수량이 어느 정도 많이 변하느냐, 그게 탄력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격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이걸 수요의 법칙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방향만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아파트가 10%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은 몇 %가 감소할까요? 요 몇 % 감소하겠느냐? 이 가격이 변할 때 요 퍼센트 변하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런다? 탄력도. 그러니까 탄력도는 항상 요 양이에요. 양이 어느 정도 변할까? 그러면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죠. 이 변하는 거, 이거를 탄력도라 그러거든요. 요게 탄력도예요. 요게 탄력도. 탄력도인데 요 탄력도가 지금 뭐에 대한 탄력도입니까? 가격에 대한 탄력도죠. 가격 변할 때 어느 정도 변하겠느냐? 그래서 요걸 가격 탄력도라고 불러요. 두 번째, 가격 말고 소득이 변해도 변하거든요. 그럼 소득이 몇 프로, 10%가 변했다. 그때는 얘가 어느 정도 변할까? 요것도 탄력도입니다. 변할 거니까. 변하면 다 탄력도예요. 요거는 무슨 탄력도? 요건 소득 탄력도.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말고 다세대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요량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무슨 탄력도? 교차 탄력도라고 부릅니다.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나는 양이 어느 정도 변할까? 그럼 탄력도라고 하는 게 핵심이 뭐다? 양이라고요. 요 양, 수요량. 그러면 요거 보시면 얘가 지금 수요량이 4%가 지금 변했죠. 요 4% 변하는 건 누구의 탄력도입니까? 아파트의 탄력도입니다. 얘 탄력도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수요량이 8%가 증가했죠. 얘도 양 변했죠. 요거는 누구의 탄력도입니까? 요건 다세대의 탄력도입니다. 다세대의 탄력도, 아파트의 탄력도. 자기 양이 어느 정도 변했냐.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변한 건 무엇 때문에 변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요건 아파트의 그냥 가격 탄력도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변했죠. 무엇 때문에 변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변한 거죠. 그럼 요거는 무슨 탄력도입니까? 교차 탄력도예요. 탄력도는 얘 값이지만 옆에 있는 얘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얘가 변했기 때문에 요거는 교차 탄력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탄력도는 되게 간단해요. 탄력도는 요게 탄력도이기 때문에 요걸로 자기한테 자극을 준 애를 그냥 나누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 탄력도 얼마입니까? 물으면 요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아파트 가격 탄력도 물으면요, 그냥 이거 나누기 요거. 그냥 가격 탄력도 물으면 이거 나누기 이거. 교차 탄력도 물으면 이거 나누기 요거. 옆에 거. 그래서 지금 질문한 거 다시 물어볼게요. 뭐 아파트인지 뭐 다세대인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격 탄력도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4 나누기 16이에요. 교차 탄력도 얼마예요? 물으면 교차는 크로스거든요. 크로스니까 8 나누기 16이에요. 교차 탄력도는. 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대체제예요.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물을 수 있는 게 세 가지를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좋다. 되셨죠? 이거 나오면 좋겠어요? 안 나오면 좋겠어요? 이거는 안 나오면 더 좋아요. 이거는 더 복잡하게도 막 나와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요새 노래 하나 연습하려고 나도 걱정 말아요 그대. 그게 이제 점점 바뀐다. 나중에 되면 걱정 좀 하셔야겠네요 그대. 하도 공부들 안 하니까. 자, 4번 거미집 모형. 거미. 조정석이지 무슨 탄수기공. 자, 거미집 모형인데, 거미집 모형 이야기는, 거미집은 어떨 때 나오는 겁니까? 거미집은 이런 모형. 여기가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수요가 있고 여기가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균형점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의 균형의 변동이죠. 변화. 그게 원인과 결과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게 결과적으로 이리 갔다, 이것만 설명하면 이건 정태 분석이라 그러고, 얘가 이렇게 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기까지 새로운 균형으로 갔느냐, 그걸 설명에 들어가는 이론은 동태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품 중에 어떤 상품들은 요 공급이 되게 변화가 잘 안 된다. 수요가 움직일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못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이 시간 오래 걸리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수요가 확 늘었을 때 공급도 확 같이 늘어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수요가 확 늘었는데 공급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 상품이 있다. 그 공급 상품 대표적인 게 뭐? 배추 심어야 되니까 농산물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도 그렇다는 거죠.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들인 경우에는 그냥 과정 다 생략, 새로운 균형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얘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시간 지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새로운 균형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게 새로운 균형으로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거미집 모형 같이, 거미집 같이 생겼기 때문에 요 이론을 거미집 모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게 요렇게 새로운 균형으로 찾아서 이렇게 시간 지나면서 들어가는 형태, 요걸 수렴형이라고 부르고, 거미집 모형 중에 거미집 모형 자체가 여기에서 점점 이렇게 돌다가 바깥쪽으로 오히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진폭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걸 발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가 동글동글 이렇게 계속 똑같이 이렇게 돌아버리는 걸 순환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시장이. 그건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수요와 공급의 기울기. 누가 더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셋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거 판단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수렴입니까? 요게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다 수렴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수렴할까요?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거 판단하라고 했던 게 뭐다? 탄수기공이다.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으면 수요에다 동그라미를 쳐라.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으면 공급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라. 그리고 내가 동그라미 친 게 더 크면 그러면 수렴이다. 동그라미 친 게 작으면 발산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는 연습이죠. 동그라미. 그놈의 동그라미는 민법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동그라미를 치고 앉아있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저거 수렴일까요? 발산일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은 빨리 동그라미를 쳐야죠. 어디에다가? 탄력도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탄수,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살짝 봐. 어떤 게 크냐? 동그라미 친 게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뭐다? 수렴입니다. 얘가 더 크니까 수렴. 밑에 거. 기울기로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기울기면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요? 공급에다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 동그라미 친 게 작죠? 그래서 얘는 뭐다? 발산이다. 요거를 할 때는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있죠? 요거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의 크기만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2점이고 얘는 그냥 1.5예요. 그래서 얘가 작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갑니다. 저거는 왜 저렇게 하냐 그러면, 자, 볼펜 내려놓고 또 적으려고. 적으면 큰일 나요.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세요. 난 1번이 마음에 든다.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좀 들지. 난 곱게 자랐다. 손 들어보십시오. 난 손 들고 그런 짓 안 한다. 난 곱게, 우리 사대부 집안이라서 뭐 그런 짓 안 한다. 다시, 모르는 것이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걸 절묘하게 조화를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 되는 파트가 나와요.
근데 그걸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공부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아는 것이 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이 힘인 파트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몰라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판단을 강사가 한다고요. 그 판단을 강사가 다 다르게 해요. 거기에 따라 강사 레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저 강사는 설명을 하는데 왜 이 강사는 설명을 안 할까? 그러면 설명 안 하는 강사는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강사가 몰라서 강의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는 건 평상시 이제 그 샘플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입문 강의라서. 지금 2번에 있는 거 방금 있죠. 제가 저거 2번 설명할 때 수요의 기울기에서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 거는 무시하라 그랬잖아요. 그 왜 무시하는지 설명 안 했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내가 궁금하기는 하지만 굳이 내가 저걸 알아야 되겠나 싶어서 몰라도 되겠다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안 궁금해요? 아, 그럼 내가 또 새롭게 생각을 처음부터 안 궁금하구나. 그럼 내가 괜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샘플로라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는 게 약이다에 해당하는 건데 나는 할 거야. 내가 준비를 했으니까. 에? 듣는 순간 헷갈린다고? 아니, 그러니까 볼펜 내려놓으라고, 적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설명 안 한다고 앞으로요.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수요입니다. 수요가 있는데 수요의 곡선의 기울기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거예요. 공급. 네, 질문해 볼게요. 둘 중에 기울기가 누가 더 큽니까? 수요 손 들어보세요. 공급 손 들어보십시오. 둘 중에 누가 더 기울기 큽니까? 그러면 얘가 기울기 큽니다. 왜 큽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밑변분의 높이거든요. 밑변분의 높이. 그럼 얘가 만약에 3, 얘가 1. 얘 기울기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수요 기울기. 요거 분의 요거. 밑변분의 높이. 그럼 요거 1. 요게 3. 그럼 수요의 기울기는요? 3. 인데 그냥 3이냐?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만큼 갔다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가면 플러스. 기준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기준점에서 오른쪽 가면 플러스. 왼쪽 가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공급보다 기울기가 항상 클 수가 없어.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근데 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있죠. 그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서 가지고 있느냐, 누가 이렇게 누워 있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서 가지고 있습니까? 수요가 서 가지고 있잖아요. 기울기는 얘가 마이너스라서 작지만 그래서 그걸 판단할 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는 방법은 절대값이거든요. 그래서 둘을 기울기를 비교할 때는 항상 절대값으로 비교해요. 크기만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네가 괜한 이야기를 했다 지금. 이거 들을 때는 그렇구나 뭔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잖아요. 학문적으로 야 내가 새로운 거 하나 알았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시험 용어로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수백 개를 지금 머릿속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야 마음이 푸근하겠지. 뭔가 또 새로운 걸 알았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된다고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강의는 안 한다고요 앞으로. 되셨죠? 이제 샘플로도 안 할게요. 갑자기 밝아지는데 표정이. 자, 다시 해볼게요. 연습 한 번 더. 자, 금이지 모형이 나왔습니다. 금이 나왔고 그러면 수렴이냐 발산이냐 순환이냐 그거 묻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뭘 빨리 생각해야 되고 탄수기공 이것도 몇 번 하면 이제 뭐 굳이 안 적어도 바로 탄력도 딱 튀어나오면 수 그러면 수요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얘가 더 크죠? 수렴. 그다음 밑에 거 딱 보면 기 나왔으니까 공급의 동그라미 기울기면 공급
그리고 얘가 작죠? 작으면 뭐 발산. 그냥 이렇게 연습하면 된다. 끝. 자, 이번에는 개발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겁니다. 핵심 단어가 뭐예요? 정보요, 정보. 정보의 가치가 얼마냐? 요거. 그리고 항상 질문하는 게 우리 시험에 이 개발 정보 이야기 물으면 이렇게 나와요. 타임 스케줄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어떤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가 현재이래요. 이거는 현재 시점. 그리고 여기는 1년 후 시점. 요 토지가 이제 말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1년 후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개발이 된다면 얼마? 뭐 100. 개발이 안 된다면 50. 이렇게 된다. 그리고 개발될 가능성 확률이 나와요. 확률. 요 확률이 요때가 몇 퍼센트, 요때가 몇 퍼센트. 그러면 그냥 질문해 볼게요. 요 토지는 1년 후에 가격이 얼마일까요? 개발되면 100, 개발 안 되면 50이라면 가격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으면 100과 50 사이겠죠. 100보다 높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되면 100,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반이다 그러면 50%, 50%. 그럼 딱 가운데 값이에요. 그러면 7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75가 나온다면 이 땅이 확실히 개발될 걸 알아. 그럼 이 토지는 1년 뒤에 요 시점에서 요 가격에 거래가 될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근데 나는 개발될 걸 확실히 안다면 이걸 75에 사서 100에 팔 수 있죠. 확실히 개발될 거니까. 그러면 이 정보의 가치가 얼마예요? 그럼 25원이라고요. 이걸 누릴 수 있는. 25만큼 내가 초과이윤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 개발 정보의 가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원리대로 하나씩 이렇게 따져가지고 공부할 게 아니고 이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거 그냥 공식화 시키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차, 안, 땡입니다. 그냥 요 25 차이 있죠? 요거는 차, 안 이렇게 나오면 바로 계산돼요. 차액 곱하기 안 될 가능성. 요거 두 개 지금 차액이 그냥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얘가 지금 100이에요. 100원. 그냥 억이라 그럴게요. 그냥 확 와닿을 거니까. 100억. 개발되면 100억. 개발 안 되면 50억. 50억. 근데 확률이 50%. 50%. 여기도 확률 50%. 그럼 개발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요거 지금 땅값 얼마게요? 얼마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중간값에 살 수 있다 그랬죠. 중간값이면 얼마? 이거 시세가 75억일 거예요. 확률이 딱 반반이니까. 그러면 내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확실하게 안다면 그러면 요거 75억에 사서 개발시켜서 100억에 팔아먹으면 되니까 얼마를 남길 수 있다? 초과이윤이 25억이 남을 것이다. 그럼 개발 정보는 얼마의 가치가 있다? 25억이다. 25억, 만약에 4억만 내가 줘서 그 정보를 빼올 수 있다면 그 정보 빼오는 게 좋죠. 빼와가지고 요 토지를 사는 거죠. 사가지고 25억에 파는 거지. 남기고. 그럼 1억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럼 개발 정보 가치 구하라 해볼게요. 요거 차액이 얼마예요? 개발되고 안 되고 할 때 차액이 50억이죠. 50억. 에다가 곱하기 개발 안 될 가능성이 얼마예요? 50%죠. 그럼 0.5. 그럼 얼마예요? 25. 어머? 차이에다 그냥 안 될 가능성. 야, 어려운 거 한번 해줘 봐봐. 어려운 거. 그러면 개발될 가능성 20%, 개발 안 될 가능성 80%.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가 시세가 얼마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해서 더한 게 시세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20억. 요거 두 개 곱하면 40억. 그러면 60억이 시세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요 60억이니까 남는 금액 얼마예요? 40억을 남길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차액이 얼마예요? 50억. 곱하기 개발 안 될 가능성 80%. 그러니까 0.8. 는 얼마? 45. 어머, 또 똑같네. 그러면 복잡하게 뭔가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차액에다가 안 될 가능성 곱하면 되겠느냐? 곱하면 되지. 뭐 이거 또 딱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과정은
궁금 안 하죠, 하나도.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차액에다가 안 될 가능성만 곱하면 여기에서 1년 후 요 시점에서 차액 곱하기 안 될 가능성. 이렇게 하면 이게 정보 가치입니다. 근데 요 정보 가치가 이렇게 구해지면 이건 어느 시점에서의 정보 가치입니까? 1년 후잖아요. 근데 대부분 묻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정보 가치를 묻거든요. 그러면 1년 뒤에 거 요거 어떻게 해와야 돼요? 땡겨 와야 돼요. 1년 앞으로. 땡기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요 1년 동안에 이자율이 적용돼요. 몇 퍼센트? 요구 수익률이 10%구나. 그러면 1년 동안에 10%를 까야 돼요. 까는 거 땡긴다고 배웠죠, 우리? 그래서 땡겨 오면 됩니다. 땡기는 건 요거 나누기 뭐 해주면 된다? 1.1, 10%니까. 만약에 20%면 1.2, 5%, 1.05. 만약에 여기가 2년 후면 그러면 얘가 10%, 10% 이렇게 적용된다면 나누기 1.1, 나누기 1.1 두 번을 해버리면 현재 가치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차, 안, 땡입니다. 다시 정보 가치 구하는 공식은 차 안에서 땡긴다. 그래서 차, 안, 땡. 지금 바로 외울 수 있죠? 다시 차가 뭐? 차가 안 땡이라고요? 차는 차액, 안은 안 될 가능성, 땡은 땡기면 되죠. 그럼 바로 문제 보고 이 문제 보고 차가 얼마예요? 그러면 개발되면 8억 8천, 개발 안 되면 6억 6천이니까 2억 2천이죠. 2억 2천 우리 할 때 220이라고 했죠. 그래서 220 곱하기 안 될 가능성. 안 될 가능성은 들어설 가능성이 40%니까 안 될 가능성은 0.6, 60%. 그 다음에 이건 1년 후일 거니까 여기 1년 후라 그랬으니까 현재 가치 구하려면 땡겨오면 됩니다. 땡기면 1.1. 왜?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10%니까. 그럼 얼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오면 좋겠다. 나오면 좋겠어요? 잔땡. 이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2년 전에 근데 많이 틀렸어요. 내가 다 알려줬는데 틀렸어요. 뭐까지 알려줬냐 그러면 역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올해는 2년께 나올 것 같다. 두 번을 땡겨라. 그걸 알려줬어. 강의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한 거지. 이게 1년 말고 2년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2년 나오면 두 번 땡기면 된다. 나누기 1.1, 나누기 1 이렇게. 근데 틀렸어. 왜 틀렸게요? 한 번 땡긴 게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6억 250만 원. 6억 250만 원을 적지를 못해. 6억 2,500만 원만 공부하고 있었다가 6억 250만 원 나오니까 한번 적어봐봐. 6억 250만 원. 그 적기 쉽지 않아요. 그 차익을 구해야 되는데 두 개 다가 하나가 6억 250만 원, 나머지 하나가 뭐 5억 뭐 87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여기에는 차익 구하기 쉽잖아요. 8억 8천에 6억 6천이니까. 그러니까 그 숫자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건 방법이 없잖아. 숫자 감각 없는 건.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 감각이 빨리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적겠으면 그냥 6억 요거잖아요. 250만 원, 그 2, 500, 000 요거잖아. 그럼 요거 두 개 뒤에서 602, 500 요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감각 익혀야 돼요. 그래 자꾸 감각 강조하는 겁니다. 금액에 대한 감각. 그거 모르면 공식 아무리 많이 알고 계산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 풀어요. 자, 답이 뭐냐고 그래서요? 미안해, 내 답을 안 가르쳐 줬네. 알았어, 그럼 답이 얼마예요? 1억? 답은 1억 2,120. 되셨어요? 답 없나요? 답이 여기는 없나?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책에? 아니 요 익힘장 책에는 뒤에가 있는데 여기 첫 장 책에는 답이 없을 수도. 익힘장 책에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안 그러면 제 카페에 들어가 가지고 보면 그 답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강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 인강하고 지금 촬영을 같이 하는데 제가 자료를 넣어드리면 요 자료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교재로 나와 있지만 인강 들으실 때는 뽑아야 되거든요. 뽑으면 제가 1회 강의할 때 한꺼번에 다 올려드립니다. 이걸 전부 다를. 근데 보통 다른 분 강의하실 때는 그날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항상 저한테 묻는 게 왜 항상 1회 것만 있고 2회부터는 자료가 없나요? 그렇게 묻는데 1회에 다 있다고요. 그 1회에 한 장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쭉 내리면 쫙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뽑으시면 됩니다. 그거 뽑으시면. 자, 그 다음에 쉬었다고 하자고요. 내가 쉬었다가 하자 그러면 쉬었다가 할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쉬었다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들어오십시오.